안녕하세요. 중국 대외관계연구 제7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중국이 고립 외교 정책을 펼쳤다라고 그랬죠. 또는 조반 외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립 외교나 조반 외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제적으로 소련과 떨어져 나와서 자력갱생을 했듯이 외교적으로도 제3세계 국가와도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소련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어 가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혼자서 홀로서기 외교 정책을 한다. 그게 이제 고립 외교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전에 사이가 좋았을 땐 모르지만 사이가 나빠지면서 긴 국경을 맞닿고 있는 중소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 중, 소 이 삼각 관계에서, 그전에는 소련에 붙어가지고 미국에 대항했는데, 이제는 소련이 자신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붙어야지 이 중국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과 중국은 관계가 악화되고 되어 있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계기가 바로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죠. 나아가서는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즉 여기서 힘을 합쳤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어서 누구에게 대항한다? 소련에게 대항하는 것이 1970년대의 중국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강의를 들을 내용은, 첫 번째, 중소 국경 충돌, 두 번째는 중미 관계의 전환, 세 번째는 중미 국교 정상화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중소 국경 충돌 이전의 상황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말까지 중국은 미국과 소련에 반대하며 스스로 고립되는 고립 외교, 조반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중국은 1949년도 이후, 특히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유지했고요. 중국 역시 미국을 제국주의다, 그리고 타도의 대상이다, 혁명의 대상이다 하면서 반제국주의 외교 노선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편 대소일변도로 그렇게 관계가 좋더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자 소련은 자신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압박을 하였고요.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중소 간에도 심각한 분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에 소련을 현대판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즉 여기서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계혁명과 끊임없는 혁명과 계급투쟁을 해야 되는데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그것을 배신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소련을 비판하고 제3세계 국가들과 이 민족해방운동, 세계혁명을 시도하거나 또 수출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중소국경 충돌 이전의 상황입니다. 1960년대 말이 되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 커다란 이 변화가 하나 생기게 돼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소련의 이 독재, 소련의 이 억압에 동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일부가 반발을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저항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자신이 거기의 그 대표 내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는 거예요. 이 북한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에 김일성이가 그 주장한 건데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패밀리, 즉 가정으로 보고 수령, 김일성이죠. 당, 그리고 인민, 이 3자 간의 관계를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관계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엄청난 그 독재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수령이나 당이라고 하는 것이 인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처럼 당연히 주어진 관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관계로 이 당이라든지 공산당과 일반적인 서민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니 자녀가 즉 인민이 그 공산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 그죠? 가지면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불효를 하는 거야. 너는 폐륜을 저지르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폐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거나 또는 어떤 거기에 대한 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독재를 가했는데 1961년도에 후르시초프가 22차 공산당 대회를 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회주의 대가정이란 것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르시초프 다음에 권력을 잡은 브레즈네프는 사회주의 연맹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게 사회주의 대가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물론 아버지 같은 거죠. 자기들이. 그 다음에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동독, 루마니아, 베트남, 라오스, 몽고, 쿠바를 사회주의 하나의 연맹으로 강조를 해서 만약에 그 중에서 가족을 깨트린다면 그거는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연맹의 국가들 간에는 기본 이념이 뭐냐 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상호 분리될 수 없는 단일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소련 스스로는 내가 가장이다 라는 자신의 역할들을 주장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에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968년도 8월 21일 날 체코에서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그 반소련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소련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 삼아서 탱크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러한 소련의 그 동유럽에 대한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가지고 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원래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실제 행동은 180도가 다른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국이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두 장의 사진은 비록 다른 이 나라에서 또 다른 시점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금방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체코 프라하의 봄에서 소련의 탱크가 이 체코 프라하에 진입을 하자 그 프라하 시민의 한 명이 탱크를 가로막고 자신들에게 민주와 자유를 달라고 외칩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1989년도 중국, 그때부터 20년 이후의 일이죠.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천안문에서
이 북경 시민들과 중국인들의 민주화 운동을 중국 공산당이 탱크를 앞세워서 진압을 한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천안문 사건인데 1989년도 6월 4일 천안문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한 젊은이가 탱크가 천안문 광장으로 진입하는데 그 앞을 막아 서서 탱크의 진입을 막고 있는 거죠. 이 두 장의 사진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시점이나 그 다음에 지역이 다르지만 다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공산주의 사회가 주장하는 그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가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 대항 방식도 당연히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두 장의 사진이 대비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소련이 그 사회주의 대가족론을 가정론을 주장을 하고 유럽의 무력으로 이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 소련과 중국과 소련의 국경에서는 점점 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련과 중국과 소련이 드디어 국경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보시면요. 1969년도 3월 달에 중국과 소련의 국경 지역에 강이 있어요. 강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중국 쪽으로 흐르고 있는 흑룡강, 그리고 아무르강,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국경 사이를 또 흘러가는 우수리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국과 소련의 국경 지역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우수리강에서 두 차례의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소 국경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럼 중국과 소련의 국경이 얼마 정도 이렇게 길이가 되느냐 하면 약 7,100km의 국경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제일 긴 강인 양자강이 6,100 km이니까 이 중소 국경이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중국도 땅이 넓고 소련도 땅이 넓기 때문에 그 땅이 넓은 만큼 그만큼 국경선도 상당히 길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뭐 서로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옆에 친구 짝이랑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친할 때는 뭐 팔이 넘어오고 뭐가 넘어와 물건이 넘어와도 뭐 친구니까 서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나빠지면 네 것 내 것이 굉장히 분명해지죠. 그래서 이 물건이 넘어오거나 또는 뭐 팔이 넘어오거나 그러면은 째려보거나 욕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중국과 소련도 자신들 간에 이게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국경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969년도 3월 2일 날 우수리강, 금방 말씀드린 중국과 소련의 국경인 우수리강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중국말로 하면 점바오다오, 진보도라고 그러고 러시아 말로는 다만스키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진보도 다만스키 섬은 사실은 2km의 폭이 800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홍수가 좀 나면 되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지을 때는 섬의 중심선을 가지고 이렇게 긋거든요. 섬의 이제 중앙이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 중앙을 이렇게 나누는데, 진보도도 그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중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이 소련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거나 또는 중국 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평소 같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시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진보도에 그러니까 매복돼 있던 중국의 국경수비대가 소련군을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1969년도 3월 15일 날 중국은 병력 2,000명하고 야포를 가지고 이 소련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소련은 전차, 장갑차 등 현대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상자는 아무래도 이 화력과 이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 소련이 더 유리했겠죠.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약 8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소련에서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6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중소 국경 충돌, 즉 1969년도 3월달 중국과 소련의 국경 지역인 우수리강에서의 중소 국경 충돌의 사건 개요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 중소 관계, 중미 관계가 확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 이 그 슬라이드를 보시죠. 한번 보시면 그 왼쪽 사진 보면 중국 그다음에 소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조그맣게 그 진보도라고 있어요. 이게 그 우수리강이나 아무로강이 다 흑룡강이 이게 지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중국이고 파란색 화살표가 이 소련군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있어요. 여기 글자 아마 보이실 텐데 블라디보스톡, 즉 블라디보스톡은 소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블라디보스톡이 없으면 소련은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블라디보스톡이 있어서 이 바다로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바로 부동항이라 그래서 러시아가 다 이 겨울이 되면 얼어서 함선이 다닐 수가 없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라디보스톡은 한국에서 우리 동해 쪽에서 지금은 그 배가 다니지 않는데 그 여행객들이나 또는 화물들이, 러시아로 가는 화물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그 지역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명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게 기차를 타면 어디까지 간다? 모스크바까지 이어져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밑에 보시면 바로 어디죠?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중국, 소련, 그 다음에 북한, 이 3국이 만나는 지역에 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기를 느꼈음에도 실제 이 국민들이나 군대에다가 선동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소련, 그 다음에 또 미국 다 쥬라오후, 페이퍼 타이거, 즉 종이 호랑이다, 겁먹을 거 없다 라고 이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련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 이후에 중국과 소련의 국경 지역에 소련은 65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병력을 주둔시켜요. 중국은 인구가 더 많으니까 81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킵니다. 또한 소련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눈에 가시처럼 이게 굴고 사회주의 대가정에도 이 중국이 협력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이 중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 해서 군사작전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눈치챈 마오쩌둥은 이 북경이나 이 중요한 도시에 핵 방공호를 건설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수도를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총칭으로 이전할 계획도 수립을 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그 우수리강에서 이렇게 충돌했지만 사실은 저 국경선을 따라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도 소련과 중국이 충돌을 합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이때 중국과 소련 사이에 있는 북한은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죠. 중국으로 붙을까? 소련으로 붙을까? 둘 다 어디를 붙어도 한쪽에 대해서는 그 적대적으로 가야 되니까 북한은 중간 외교 정책을 채택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보면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경제적으로 중국과 조금 더 긴밀한 관계가 있고 정치 안보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가까이 있고, 이 두 나라가 다 자신의 편으로 서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두 국가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모호하게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택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 그 중국의 그 당시 총리였던 주운레와 소련의 그 외무부 장관이었던 코시킨이 베이징에서 북경 공항에서 만나서 상호 무력 충돌 하지 말자,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충돌은 이렇게 중지되었지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미 국경에 그 소련 65만 명, 중국이 81만 명을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소 간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 미국이 가까워지는데, 그 가까워지는 계기를 얘기하기 전에 중미 관계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을 진행하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한국전쟁 코리안 워 또는 6.25 전쟁이라 그러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한국전쟁은 발발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는 북침 얘기도 하는데 사실 중국에서도 이전에는 그 남한과 한국과 미국이 북침을 했다라고 역사를 왜곡을 하다가 또 한동안은 그냥 전쟁이 발생했다라고만 얘기를 하다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즉 남침의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한 지 이틀 만에 한국전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미 7함대가 대만 해협에 파견이 되어서 혹시 중국이 그 기회를 틈타서 대만도 공격할까봐 막았고요. 그리고 7월 7일 날 그 유엔의 안보리가 열려서 그 유엔군을 한반도에 파병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9.15 인천 상륙 작전으로 그때까지 열세에 몰려있던 이 한국군과 유엔군이 일거에 이 전세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계속 이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이 북한군들을 밀어내게 되죠. 그런데 미군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자 이 6월 28일이죠. 그 전에 6월 28일 마오쩌둥이 그런 담화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아시아 사건에 대한 개입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발발했는데 3일 있다가 마오쩌둥이 뭐라고 얘기한다?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반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한반도의 적화 통일에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 대만 앞에
미국의 제7함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도 비판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 1950년 10월 19일이 되면 중국 인민지원군이 정식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면 항메이웬사오, 항미원조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전쟁은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간에 이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고 지리하게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퇴를 거듭하는 그런 장기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도에 그 7월 10일부터 정전협정, 즉 전쟁을 중지하자라고 하는 이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953년도 7월 27일 날 한국 전쟁이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휴전선이었죠. 그렇죠? 휴전선이었죠. 그 밑에 사진은 1951년도 6월 달에 마오쩌둥이 김일성이 마오쩌둥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한반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김일성이 이 중국 군들에게 이 감사하다, 즉 한국 전쟁에 개입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미국과 중국이 직접 무력 충돌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중국은 대소일변도로 가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쭉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소 국경 충돌이 발생하면서 그 변화의 전환점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중국이 소련으로 위협을 받는 것만큼 미국도 그 당시에 외교적인 어려움에 빠져져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1960년대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베트남은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다가 프랑스가 베트남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그 역할을 미국에게 부탁을 했고 미국이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면서 소련의 공격에 이렇게 소련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국내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느냐 하면 왜 미군이 베트남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반전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 수렁에 빠져 있었고 중국은 소련의 위협이 증가되면서 이 미국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양자가 기가 막히게 1969년도 1970년대가 되면서 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그 당시 총리였던 중국의 주은래와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키신저가 만나는 사진이에요. 키신저는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소련군의 중국 국경에 이렇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배치도를 들고 그 인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주은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둘 다 소련이라고 하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니 협력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받아들이게 되죠. 처음부터 그럼 우리 잘 합시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 하면 1971년도에 중국이 미국의 탁구 대표단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핑퐁 외교라고 그러는데, 즉 핑퐁이란 말이 탁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71년도 4월 10일 날 미국의 탁구 대표단과 미국의 신문 기자단이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19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한 이래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이 됩니다. 여기 옆에 또 가운데 있는 사진을 하나 보시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그 닉슨과 주울레가 이 건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마셨던 술이 바로 중국의 마오타이 지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마오타이는 그 세계적으로 중국의 가장 좋은 술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바로 중국에서 그 미국 그 대표단이 이렇게 탁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탁구의 형식을 띄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핑퐁 외교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그 미국과 중국과 미국은 상호 그 필요성에 의해서, 즉 이 소련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아주 급속히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어져서 중미 국교 정상화까지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1971년도에 탁구 대표단이 가고, 그 다음에 1972년도 2월 달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상해 공동 상하이 공동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서명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호 연락처를 설치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국교 3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미국과 대만이 국교를 당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해서 대만과 국교가 있을 경우에는 국교를 맺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1992년도 8월 24일 날 한중 수교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대만과의 당교였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대만과 당교를 하고, 대신 지금은 그 대만 대표부라고 하는 것만이 서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대만 간에는 우리처럼 한미 군사동맹처럼 미국과 대만에도 군사동맹이 있었는데 그거를 폐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의 대만으로부터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죠. 그게 3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해 공동선언을 통해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합법정부로 인정을 해요. 대신 미국과 대만의 비정부 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공동 성명이 있었어요. 이러한 그 모델이 다른 나라가 앞으로 그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도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게 되죠.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만관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만관계법이 뭐냐 하면,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군대를 대만으로부터 다 철수해버리면 대만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미국의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만들어서 대만의 안전과 독립을 보호해 주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대만관계법이에요. 그리고 1979년도 1월 1일 날 중미 관계가 정상화되고요. 그 달 28일 날 덩샤오핑이 방미, 즉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도 3월 달에 중국과 미국은 정식으로 양국의 대사관을 각자 이렇게 설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중미가 국교 수립을 하고 관계 정상화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중미 국교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한 거죠? 소련의 위협에 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중미 국교 수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나 가치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 관계가 정상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중미 관계가 나빠지는 그 이유도 이 전략적 국가 이익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수업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라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 저도 금방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를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곧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준비해서 또 중간고사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뭐 등수를 매겨서 점수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중간고사 또는 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수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